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났어. 내 이름은 김현재.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별표 미래정 보기수런. 머리 인포메이션 시스템즈. 별표에서 금융보안 분석가로 일하고 있다. 47세. 그날도 평소처럼 오전 10시 22분. 책상에 앉아 한 고객의 거래, 노구를 3번씩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말했었다. 부산에서 열리는 브랜드 전략 워크숍에 3일 동안 다녀올게. 그냥 일상이야. 나는 믿었다. 매번 그랬듯 출장이라는 말에 더 이상 묻지도 않았다. 하지만 갑작스레 올린 메시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 짧은 문장.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그 말이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렸다. 곧이어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우리 퇴직연금은 내 개인 계좌로 이미 옮겼어. 집은 당신이 가져. 난 더 이상 필요 없어. 나는 커피를 내려놓고 즉시 스마트 뱅킹 앱을 열었다. 확인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직업병처럼 나는 모든 계좌를 들여다보았다. 예금, 펀드, 퇴직연금, 비상자금. 어딘가 이상했다. 아니,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다.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행복하길 바래. 7글자 변명도, 분노도, 애원도 없었다. 그 뒤로 1시간 동안 나는 모니터 3대에 걸쳐 대시보드 화면을 띄워놓고 로그 항목들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걸 지켜보았다. 모든 공동 계좌는 내가 구축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에 연결돼 있었다. 그녀가 퇴직연금을 이체한 순간 내 시스템은 자동으로 여러 보안 프로토콜을 발동시켰다. 감정 없었다. 이 시스템은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다. 패턴에 반응한다. 점심시간이 되기 전 내 휴대폰의 경고 알림이 연달아 떴다. 수신기관에서 계좌 정지 및 조사 개시. 그건 그녀가 아닌 받는 쪽 은행에서 온 메시지였다. 그녀는 몰랐을 것이다. 자금 이동이 일정 금액을 넘고 공동 서명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금융사기 탐지 시스템이 발동된다는 것을. 나는 그저 알림창을 닫고 다시 업무로 돌아갔다. 누군가의 자산 보호를 위해 말이다. 그녀의 자산은 이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까. 우리는 21년을 함께했다.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여름, 강원도 원주였다. 나는 수학 경시대회 준비반에서 회계 동아리까지 했던 숫자 덕후, 그녀는 방송반, 연극 동아리, 학생회 SNS 운영까지 해내는 인기 많은 학생이었다. 대학 졸업 후 나는 서울로 올라와 정보보안 석사 과정을 밟았고 그녀는 별표 하운드 마케팅, 별표에 입사해 인플루언서 전략팀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 우리는 성남의 자그마한 전셋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5년 전 3억 원에 매입한 지금의 집으로 이사왔다. 지금은 집값이 5억을 넘었다. 나는 언제나 재정 담당이었다. 세금 신고는 3번 검토했고 보험은 연도별 비교표까지 만들었다. 그녀는 늘 말하곤 했다. 당신은 돈에 너무 예민해. 누군가는 그래야 하지 않겠어. 이 단순한 역할 분담은 오랫동안 잘 작동했다. 나는 통합 재정 시스템을 개발했고 우리 둘의 계좌와 투자 내역, 비상자금까지 모두 자동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그녀는 출장과 세미나를 오가며 승진을 거듭했고 하운드 마케팅의 브랜드 전략 팀장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이상한 낌새들은 꽤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6개월 전 그녀는 더 이상 연금 관련 질문을 하지 않았다. 매달 내가 보여주던 퇴직연금 그래프에 긍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3개월 전 어느 날 갑자기 나 몰래 개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물어보니 회사 비용 정산용이라고 했다. 그러나 카드사의 발급 안내 문자는 그녀의 개인 번호로 왔고 등록된 주소는 우리 집이었다.
2주 전 거실 한 켠에 있던 작은 서재 공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공간 너무 답답하지 않아? 누구 온 적도 없는데. 없애버릴까? 그 말이 당시에는 별 뜻 없이 들렸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녀는 누가 와서 본다면을 의식하고 있었다. 추수감사절, 내 여동생이 놀러왔을 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수님, 요즘 멀어진 느낌이야. 회사 스트레스 때문이야. 바쁘다더라고. 하지만 그녀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계획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내가 만든 통합 재정 시스템을 몇 번이나 물어본 적이 있다. 이건 어떻게 작동해? 모든 계좌가 다 연결돼. 그땐 단순한 호기심이라 생각했다. 지금은 안다. 그녀는 약점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스템에는 약점이 없었다. 그녀를 제외하면 그 일이 벌어진 다음 날 금요일 오전 11시 36분 전화가 울렸다. 여보, 카드가 안 돼.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잘 알고 있는 익숙한 톤이었다. 예전 프레젠테이션이 어그러졌을 때, 고객의 질문이 예상 밖으로 튈 때 겉은 차분하지만 속은 조급한 통제된 공황. 자네기 영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이치한 게 맞잖아. 뭐라고?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자동 시스템이 작동한 거야. 퇴직연금은 보호계좌라서 공동 승인 없이 대규모 이체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조사에 들어가. 얼마나 걸리는데? 보통 5에서 7영업일. 문제가 있으면 더 걸릴 수도 있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통화는 뚝 끊겼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에 뜬 금융경고 알림들을 천천히 훑었다. 한 모금 커피를 마셨다. 분노는 아니었다. 배신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투명한 현실감과 그날 오후 그녀에게서 23개의 문자가 도착했다. 읽지 않았다. 뭐라고 쓸지 뻔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저녁 조용히 저녁을 준비하고 지역 뉴스 방송을 틀었다. 은행 앱을 다시 열어 확인했다. 모든 이체는 여전히 조사 중. 그녀는 속도에 베팅했다. 내가 눈치채기 전에, 시스템이 반응하기 전에 전부 옮기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잊은 게 있다면 나는 단 한 번도 돈 관련 실수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이었다. 토요일 오전, 나는 법무법인 청호의 변호사 서민우를 만났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바로 이혼 소송 접수하세요. 모든 금융기록 보존하고 퇴직연금 이체 시도는 분명한 불법 재산 처분입니다.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나는 월요일 아침 구청 역가정법원 민원실로 갔다. 서류는 간단했다. 별다른 위자료 요청도 없었다. 재산 분할 없음. 집은 4명이. 퇴직연금은 이미 동결. 나는 공동통장에 남겨둔 300만 원엔 손도 대지 않았다. 그건 그녀가 가져도 좋았다. 화요일이 되자 현실감이 밀려왔다. 나는 복수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순진하지도 않다. 내가 만든 시스템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을 따른다. 결혼 서약은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승인, 패턴, 행동 기록, 그게 전부다. 그녀는 그 모든 걸 무시하고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그 주 수요일 오전 9시 17분 내 시스템이 또 경고를 띄웠다. 이상 거래 감지 신규 신용카드 신청 3건. 주소지 성남시 분당구 동 52의 1번지 그녀였다. 윤소라. 퇴직연금 계좌가 막히자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문제는 모든 신청이 내 시스템에 잡혔다는 것.
모든 카드 신청은 거절되었다. 이유. 그녀의 금융활동은 이미 사기 조사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다. 신용등급은 자동으로 하락했고 모든 외부 자산 접근 권한은 제한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동할 수도, 대출을 받을 수도, 카드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그녀가 의존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공동계좌에 남겨둔 300만 원. 목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 김현재 씨. 저는 윤소라 씨의 법률 대리인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변호인이었다. 당신의 아내는 현재 최소한의 생계비도 없는 상태입니다. 계좌를 풀어줄 수 없을까요? 공동계좌에 300만 원 있습니다. 그건 제가 건드리지 않았고 언제든 사용 가능합니다. 그건 합리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그녀는 8천만 원을 아무런 협의 없이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협의되지 않은 8천만 원이 합리적인가요? 박 변호사는 말이 막혔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금요일 아침, 예기치 않은 이름이 휴대폰 화면에 떴다. 백도연 소라의 직속 상사, 하운드 마케팅의 본부장이었다. 김현재 씨, 윤소라 씨가 정말 부산 워크숍에 참석하셨나요? 그건 본인에게 물어보셔야겠죠? 저희 인사팀에는 그녀의 등록 기록이 없습니다. 그녀와 연락이 안 되시나요? 출장비 정산 내역도 이상합니다. 그 말에 내 속이 서서히 서늘해졌다. 이건 단순한 가정의 배신이 아니었다. 이건 조직적 범죄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또 한 건의 알림. 내 시스템이 새로운 이상 거래를 탐지했다. 법인 개인 계좌 간 반복 전송 감지 출처. 하운드 마케팅 사내 IP 사용자 윤소라 18개월 동안 법인 마케팅 예산이 반복적으로 특정 개인 계좌로 이동하고 있었다. 출처는 단 하나, 그녀의 업무용 컴퓨터. 토요일 정오, 성남시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형사 최다은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녀는 내게 한 장의 문서를 내밀었다. 하운드 마케팅의 사내 회계 로그. 김현재 씨, 귀하의 시스템이 감지한 거래 내역 덕분에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소라 씨는 단독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이 있었다. 이도영 하운드 마케팅의 예산 담당 부서장, 그리고 신태윤 외부 협력 부동산 회사 대표. 그들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단지 법인 자금 유용이 아니었다. 부동산을 매입하고 전매 차익을 챙기는 구조까지 포함된 복합 사기 구조. 어떻게? 그녀는 우리의 집을, 우리가 5년 전 3억에 산 이 집을 현재 시세가 아닌 원래 매입가로 팔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짜 매수자, 가짜 위임장, 부동산 계약서 초안. 그리고 모든 절차는 신태윤의 부동산 네트워크를 통해 실행될 예정이었다.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아무도 안 오는데 서재 정리하자. 그냥 연금이 얼마쯤 되는지 궁금해서. 이번 출장은 진짜 짧아. 신경 쓰지 마. 그녀는 나와의 마지막 계좌 연결을 끊기 전에 집마저도 서류상으로 합법적으로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다. 나는 그날 밤 그녀의 서재를 열었다. 서랍 속에서 낯익은 붉은색 공책 하나를 꺼냈다. 내가 본 건 단지 숫자들이 아니었다. 12개의 주소, 시세, 감정가, 공시가, 예상 전매 차익. 그중 첫 번째 주소가 우리 집이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지방검찰청 금융범죄전담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내 시스템이 제공한 로그와 자동감지 알고리즘이 사건 전체를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못 본 패턴을 당신 시스템이 잡아냈습니다. 단지 내부 감시가 아니라 전체 사기 구조의 시그널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말끝에 덧붙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12가구입니다. 그녀가 배신한 건 단지 나 하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를, 팀원들을, 시스템을,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 배신하고 있었다. 금요일 오전 성남지방법원제 삼민사법정 앞복도. 3주 만에 그녀를 처음으로 다시 봤다. 윤소라. 그녀는 예전보다 작아 보였다. 화장은 지워졌고 고가 브랜드였던 정장은 이제 일반적인 회색 수트로 바뀌어 있었다. 눈은 피곤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속삭이듯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 무슨 뜻이야? 왜 알아챘어? 왜 시스템이 반응했어? 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질문은 결국 별표 왜 내가 실패했는지 알고 싶다. 별표는 말이었다. 20분간의 심리 판사는 이체 경고 내역, 로그 기록, 자동 차단 프로토콜 문서, 그리고 공동명의 자산 내역서를 일일이 확인했다. 내가 직접 출력해온 거래 경보 기록지에는 이름도, 금액도, 접속 시간도 명확히 적혀 있었다. 자동 시스템이 개입했기 때문에 고의적 자산 차단이라는 주장은 기각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담백했다. 윤소라 피고는 현재 공동통장 외 자산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생활비는 기존 300만 원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외의 긴급 자산 요청은 심리 후 별도 판단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날 법정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나갔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가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내 시선은 내 손에 들린 문서 더미 위에만 있었다. 그 주 일요일 저녁, 박지윤 변호사로부터 이례적인 연락이 왔다. 김현재 씨, 윤소라 씨가 정보 제공을 조건으로 형량 경감 요청을 고려 중입니다. 대신 당신의 혼인 기간 중 인격 증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지금 무슨 혐의를 받고 있죠? 기업자금 유용, 위조, 공동사기, 부동산 거래법 위반, 그리고 기소 예정 혐의만 9개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대답했다. 내가 진술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녀가 언제부터 변했는지,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시스템으로 알아챘는지. 감정이 아니라 패턴과 시간.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손글씨 편지를 다시 펼쳤다. 처음엔 그냥 한 번만 그러려 했어. 근데 생각보다 쉬웠고 당신보다 시스템보다 이도 형의 말이 더 믿어졌어. 미안해. 나는 편지를 문서 보관함에 넣었다. 용서가 아닌 증거로서,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서. 그 주 화요일 아침, 미래정 모기수련 12층 회의실. 내가 속한 보안팀은 일주일 넘게 사내 감사팀과 협업 중이었다. 팀장 양미정은 조용히 말했다. 검찰 쪽에서 연락 왔어요. 우리가 가진 시스템 전수 분석 요청입니다. 하운드 마케팅 사건. 그냥 내부 횡령이 아니래요. 그녀는 내게 USB 하나를 건넸다. 윤소라가 근무 중 접근했던 모든 로그와 접근 계좌 정보, 3년치 백업 파일, 전부 넘겨달래요. 나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수요일 오후, 혐의의 확장. 검찰에서 보낸 메일 제목은 단순했다. 피의자 추가 기소 예정 공모자 5명. 윤소라 외에도 이도영, 신태윤 외에 3명의 하운드 마케팅 간부가 함께 기소된다는 소식이었다. 그들은 마케팅 예산을 가짜 컨설팅 계약서로 빼돌려 신태윤의 부동산 회사 계좌로 보낸 후 다시 위장된 주택 거래를 통해 수익을 세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시스템은 그들의 거래 패턴의 반복성, 시간대별 접근 IP, 계약서 제출 시점과 자금 이동 시간 사이의 이상한 간극을 전부 감지했었다. 나는 목요일 오전 수원지검 특별조사단에서 첫 증인 진술을 했다. 질문은 단순하지만 철저했다. 김현재 씨,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자동으로 감지하는 겁니까? 사용자 행동을 패턴화한 뒤 기준 금액 이상이거나 평소 사용 시간대와 다른 활동이 포착되면 자동 경고와 동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인위적으로 조작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모든 기록은 블록체인 방식의 타임스탬프 록으로 저장되어 조작이 불가합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사기 조직의 범죄 행위입니다. 나는 진술이 끝난 후 주차장으로 내려가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청명했다. 그러나 가슴 한켠은 여전히 허전했다. 그녀가 나를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이 시스템이 얼마나 냉정한지 알고 있었음에도 그걸 뚫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금요일 오후, 퇴근 무렵. 우편함 속에 낯익은 글씨가 보였다. 윤소라 구치소 주소에서 도착한 편지였다. 나는 집으로 들어와 식탁 조명 아래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한 장, 아니 2장 펜으로 눌러 쓴 글씨들. 글씨는 흔들렸고 종이 가장자리는 살짝 구겨져 있었다. 처음엔 그냥 한 번만 그랬어. 당신 몰래 돈을 옮기고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생각보다 쉬웠고 생각보다 오래 안 들켰고 점점 커졌어. 이도영이 말했어. 너무 걱정 마. 당신 남편은 시스템만 믿지. 너는 안 들여다봐. 그 말이 맞을 거라고 믿었어. 그 시스템 참 무섭더라. 차가운데 정확하고 빠르더라. 당신보다 나를 더 잘 안다는 느낌. 내가 멈췄어야 했던 순간에 그 시스템은 정확히 알고 있었지. 근데 난 그 경고음을 무시했어. 나는 그 편지를 조용히 접어 문서보관함 A-3 파일함에 넣었다. 용서의 상징으로가 아니라 증거의 하나로. 다음 주 월요일, 이혼 소송 마지막 심리가 열렸다. 그녀는 형사 구속 중이라 변호사 단독 출석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판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 측은 모든 혼인 재산권 포기 의사를 제출했고 원고 측은 별도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혼인은 종료됩니다. 나는 법원 건물을 나서며 자동차 열쇠를 돌렸다. 대기 중인 미디어, 기자, 질문.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나와 기록된 패턴들과 그 패턴이 보호한 내 미래만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동안의 로그 데이터를 모두 외장 백업 서버에 이중 저장했다. 그리고 한 줄 메모를 남겼다. 감정은 사라졌지만 기록은 남는다. 시스템은 배신하지 않는다. 성남지방법원 형사 3부. 피고인 윤소라 외 6명. 혐의, 업무상 배임, 공모에 의한 사기,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자금 세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12건. 재판은 총 17일간 진행되었다. 나는 5일차와 14일차 2번 증언했다. 첫 번째는 기술적 증언. 두 번째는 혼인관계에 대한 마지막 진술. 당신은 아내의 직장 내 행동을 의심한 적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신뢰가 끝난 건 언제입니까? 제 시스템이 우리 퇴직연금 계좌에서 공동승인 없이 이체가 발생했다고 경고했을 때입니다. 재판 중간, 검찰은 통화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윤소라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걱정 마, 현재는 자기 시스템만 들여다봐. 회사 쪽은 아예 관심 없어. 난 조용히 빠질 거야. 누구도 모르고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지만 더 이상 나와 관련 없는 존재였다. 17일차 판사는 피고인 전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윤소라, 징역 18년 디도영, 징역 12년 신태윤 외 3인, 징역 6에서 9년.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수갑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면을 향해 걸었다.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사라진 사람이었다. 이달 뒤 나는 성남집을 5억 1천만 원에 매각했다. 중개 수수료, 이전세, 정리 비용을 제외하고 4억 7천만 원의 자산이 남았다. 그중 일부로 노원구의 단층집을 매입했다. 작고 단순했다. 서재도, 방도 적었다. 게스트룸은 없었다. 그해 가을부터 한성사이버대학교 금융보안학과에서 실전 금융사기 탐지 시스템 과목을 맡았다. 학생들에게 나는 말했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시스템은 반복을 감지합니다. 의심은 감정이 아니라 별표 데이터가 먼저 반응합니다. 언더라인 쌓인 끝에 끝, 무표정한 진실. 그녀는 간혹 편지를 보냈다. 한 달에 한 번꼴. 그리움도, 자책도, 용서도 담긴 글이었다. 나는 단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만든 시스템은 그녀가 내게 거짓말을 시작한 순간부터 그녀의 진심보다 더 정확했다. 3년 후 나는 여전히 미래정 보기술원에 재직 중이었다. 직함은 바뀌었다. 선임보안 아키텍트. 업무의 절반은 대기업 의뢰사의 자금 흐름 알고리즘 최적화, 나머지 절반은 자문 요청이 들어온 금융범죄 수사 협조였다. 내가 설계한 시스템은 3년 사이 9개의 기업에서 총 170억 원 이상의 횡령을 사전에 탐지하는 데 기여했다. 월요일 오전 6시, 자동 로그 리포트. 아침마다 거실 카운터 위 노트북이 전일 거래 리포트를 자동 출력한다. 나는 그 종이를 들고 커피를 내린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리포트엔 문제 없었고 패턴 이상 없음. 단 한 줄이 예외였다. 아키브이 윤소라 사건 관련 최종 로그 봉인 생성일. 3년 전 최종 열람. 없음. 나는 화면을 잠시 응시하다 그 로그를 열지 않고 닫았다. 그건 열지 않아도 알고 있는 로그였다. 한성사이버대학교 6강 감정 없는 시스템 설계 학생 중 한 명이 질문했다. 교수님, 시스템이 감정이 없다는 건 이해하는데요. 교수님은 감정적으로는 어떠셨어요? 그때 나는 칠판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그건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록합니다. 기억하지 않기 위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누구도 추가 질문은 하지 않았다. 마지막 정리, 마지막 저장. 그날 밤 서랍 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편지 묶음을 꺼냈다. 윤소라가 보냈던 것들.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스캔한 후 폐기했다. 감정은 보관하지 않는다. 기록만, 체계만, 구조만 남긴다. 최종 로그. 윤소라 사건 종료. 형 집행 중. 혼인관계 종료. 피해 복구 완료. 시스템 업데이트 완료. 부정거래 사전 차단 기능 강화. 공모 패턴 학습 알고리즘 통합. 비인가 부동산 접근 탐지 기능 추가. 파일명 로그 PR 소라크로스. 나는 파일을 닫고 새로운 로그 폴더를 열었다. 신뢰란 건 결국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시스템에 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감정을 모르기에 더 정확하게 진실을 기억한다.